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 교수님이 좀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예, 먼저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부동산이 빠진다는 게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관계를 보니까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한참 오를 때 금리도 오르고, 근데 지금 이제 선진국가 됐으니까 좀 이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되면은 먼저 경제가 안 좋아져요. 우리가 이제 저금리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달러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도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는 좀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2000년대 중반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우리도 한 2분기, 한 6개월이나 한 10개월 지나서 우리도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 인상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수익형 부동산이 직접 닮았습니다. 왜 그런가? 상가 매출액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권리금이라든가 상가 임대료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했거든요, 아직. 금리 인상은 아마 여름 지나서부터 우리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되면은 금리 인상 되면은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더 빠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냥 계속 빠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빠질 때 무서워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자산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언제 빠질지 몰라. 무서워 죽겠어요. 빠질 때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요 또. 그래서 이것만 잘 참으면은 결국은 다 올라가서 회복하는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고마 부동산들 같은 거, 한 50억대 같은 것들은 수익률 자체도 지금 2%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3%. 워낙 값이 뛴 거예요. 그래서 뛰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대출을 해서 한다라든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는 하반기나 연말부터는 뭐 깡통 상가, 깡통 주택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상가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불무질처럼 하는 게 두 번만 가진 상가 사면은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한 번만 가진 상가 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버티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까부터 계속 안정적이라고 했고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인데, 인구 감소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올해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면 경제가 망가진다 했는데, 우리가 한 10몇 개 선진국을 다 돌려봤어요. 다 해보니까 일본만 빠져. 다른 나라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도 그냥 집값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굳이 뭐 10몇 개 나라 중에 일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재수없겠지만은 큰 염려는 없다. 그리고 인구는 2035년까지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늘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항상 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만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 물론 중국이 우리보다 더 빨리 고령화될 것 같아요. 속도상은 걔들이 더 빨라요. 한자녀 남편도 해가지고.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충격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되는 거는 고령화와 관련된 투자 상품을 좀 만들어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년 전부터 그걸 준비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미국들 봤을 때는 외곽에 뭐 노블 카운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든 것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아예 아주 바깥에다가 신도시 형태로 만든 건 잘 되고요. 결국은 어디가 잘 됐냐? 시내 한복판에 고령화 관련된 것들을 한 것들은 대박이 나더라.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로 따지면 서초동 이런 데 단독주택 한 2개 사가지고 고령자용으로 개조해서 하면은 굉장한 수익이 나는 게 이제 선진국들 사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악재는 경제 빼고는 별로 없어요. 경제 빼고는. 그리고 이제 지역만 잘 택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역이라는 게 중요한 게, 과거에는 서울에 오르면 주르륵 다 따라올랐는데 이제는 따라오르는 게 별로 없어질 거예요. 서울하고 수도권, 부산 이 정도는 오르고 나머지는 또 뭐 계속 이렇게,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큰 도시들은 쭈룩쭈룩 오르는데 중소도시는 그냥 20년 전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장으로 서서히 재편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좀 추가로 뭐 더 할 말씀 계시면. 의견들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좀 있으면 좋으니까, 저도 금리 인상, 아까 고정환 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뭐 선거하고 수급 얘기를 하다가 금리 부분들은 이제 질문이 있어서 빠졌는데,
그 현장에서 바라보는 느낌들은 조금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든 수익형 상품을 구입하든 잔압, 쉽게 말해서 자기 돈으로 다 100%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 물어보면 이게 대출 몇 프로까지 돼요? 꼭 물어보거든요. 뭐 아파트는 뭐 중도금 대출 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60% 상가, 뭐 40%에서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계부채가 한 1,300조 정도 돼요. 그 언론 발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러면 뭐 정보당국도 굉장히 고민인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올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올려버리면 이 가계부채 1,300조 진짜 폭탄 같은 거거든요. 대부분들 돈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 같은 경우에 대출을 다 담보대출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기가 사실 현장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올 때 굉장히 곤란하고 어떤 게 정말 해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정부 당국자에서 진행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지금 수신금리가 2%가 넘는 게 없어요. 시중은행에 다. 얼마 전에 PB 자산가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3%짜리 고정금리로 한 2년 정도를 상품을 만들면 펀딩을 하면 하루에 한 5천억 정도는 그냥 다 완판을 시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부채 내관을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은 있겠지만 예전같이 어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 가지 어떤 의견으로 보시면 아마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 뭐 저는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아마 또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금리 부분은 정말 저도 많이 관심이 있고 궁금한데 드러난 것만 좀 아까 신 교수님은 이제 학자로서 이렇게 쭉 보신 거고 우리보다 금리를 먼저 간 나라가 유럽하고 일본입니다. 이것과 부동산과의 관계, 특히 주택과의 관계 이런 걸 좀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금리와 부동산은 이제 역의 관계다. 아시죠? 금리를 올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구매 비용이 증가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으로 갈 것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부동산은 또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뚜렷지 않다라는 말씀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인플레 디플레 아시죠? 사실은 인플레가 오면 자산의 가치는 실물 자산은 쑥 올라가죠. 부동산과 금 같은 경우는. 그러나 돈의 가치는 또 떨어져요. 인플레가 올 때도 금리는 올라요. 이 말도 동의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이때 보면 이 인플레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의 가치는 확 떨어지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영향이 지금 더 크게 나타날 것인가는 예단하기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게 보면 어때요? 금리가 올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성장하고 있다면 과연 집값이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그다음에 우리의 금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러나 아까 이제 자본 유출이죠.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타격이 누가 보냐 그러면 저소득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또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또 하나는 미국을 보니까 트럼프는 경제를 부흥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그러나 제니 옐런은 또 당분간 또 올려야 된다고 말해요.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자, 미국도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와 낮춰야 될 이유가 충돌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분명한 것은 많이 올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금리를 올려서 미국도 우리처럼 어려운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평균 40%를 대출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보 정권이 아니라면, 잘못된 어리석은 정권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 여전히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상가, 또 오피스텔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 지역의 비성장 지역이죠. 이런 쪽에는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이런 거는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이든, 이 결국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 비성장 지역의 투자는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됩니다. 과거에 보면 예를 하나 딱 드릴게요. 제주도와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가 많이 땅값과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땅값과 자산가치 상승 간에 밀접한 삼각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이따가 다시 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부분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